네, 그리고 이사님하고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는데요. 2차 전지 최근 주가 흐름 사실 좋았습니다. 네. 뭐 바닥권에서 확실하게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지금은 또 올라왔다 또 주춤해서 또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좀 더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네. 이사님 일단 2차 전지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하반기는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제 몇 달 전부터 뭐 다른 채널도 그렇고 이게 방송 나갈 때마다 바닥점 찍은 것 같다. 그 얘기는 많이 해드렸어요. 네네. 왜냐면 아니 막 뭐 여기서 실적이 더 깨진다고 해도 이미 그렇죠. 다 반영된 악재고,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는 해드렸어요. 저도 언제 오를지 솔직히 모르겠다. 왜냐하면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냥 네. 오르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근데 그게 사실 트리거가 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동안은 뭐 전기차 계속 안 팔리고 GM도 뭔가 전기차 좀 팔리나 싶은데도 목표에는 아직 미달하고 있고, 이 청라에서 그 화재 사고 난 게 또 데미지를 또 크게 줘버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 좋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화재 사고 난 거 보고 이제 악재는 사실 다 나온 거 아닌가? 저 정도면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의 2차 전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이제 다 떨어져 버린 네, 그런 맞아요. 이제 사건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보통 그러면은 주가 바닥 찍거든요. 근데 사실 그 후로 제가 좀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다 보니까 좀 놀랬던 데이터가 뭐냐면, 네. 청라 화재 사고가 나면 전기차를 안 사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네. 근데 놀랬던 게 EV3가 잘 팔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가격이 엄청 잘 좋고. 팔려요. 예.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사람들이 이게 전기차 화재 사고랑 별개로 상품성 좋고 가성비 좋은 거 사버리는구나 그냥. 이게 전기차 불편해도. 그걸 보고 이거는 진짜 이제 바닥은 찍었구나.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바닥 찍으면 안 되고 해외가 바닥을 그렇죠. 찍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저는 좀 한 가지 더 그때 당시에 확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르노가 네. 7월이었죠. 네. LFP 배터리를 LG랑 계약을 맺은 게 맞아요. 있었어요. 네, 아, 네. 그거 보고 네, 네. 이제는 진짜 여기는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더 이상은. 음. 이제 진짜로 그 2차 전지에 대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겠지만 네, 이제는 나쁘게 볼 필요 없었고, 왜냐하면 LG가 LFP까지 계약을 맺은 거예요. 맞아요.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네. 중국에 이제 그렇죠. 들어간다는 네. 얘기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그 이후로는 저는 아, 이제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 그러니까 그때는 바닥은 찍었는데 트리거가 없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 보고 아, 이젠 진짜 오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LG엔솔이 바닥에서 한 30% 올라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리고 좀 최근에 빠지곤 있지만 어쨌든 이제 바닥 찍었고, 이제 2차 전지는 중장기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지금 이제 워밍업 과정이 이미 시작은 됐고 이제 뭔가 큰 촉매를 하나 기다리고 있구나.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업종 중에 하나로 지금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 LG엔솔은 뭐 짧게 말씀 네. 주셔서 LG 그룹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그룹이 있을 거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에코프로 그룹이 있을 거고, 삼성 SDI 각각 좀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예. 각각 그 그룹사별로는 좀 어떻게 보시고, 그 이사님 보시기에는 뭐 LG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 중에는 뭐 어디가 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시는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셀이 지금은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네. 셀이 먼저 움직여줘야 되고요. 또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근데 그 셀 중에서 LG엔솔 같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LG엔솔 혼자 지금 수주받고 있어요. 맞아요. 혼자 받아요. 예. 지금 최근에 보면 아까 르노 받았죠. 얼마 전에 네. 벤츠 받았죠. 네. 포드 받았죠. 포드 또 받았죠. 네.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 LG그룹이 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쨌든 공시가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왜 LG그룹이 또 유리하냐면은 LG그룹이 고객사가 제일 많은 데다가 맞아요. 네. 저가형 전기차에 LG그룹이 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폭스바겐의 ID4, 네네. 이 기아 EV3도 LG 거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도 나올 텐데 그렇죠. 예. 이 우리나라 회사 중에 LG만이 지금 테슬라에 또 공급을 하니까 여러 가지 포지션상 LG의 단점은 좀 밸류가 비싸요. 비싸요. 예, 비싸긴 하지만 예. 그만큼의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포지션이 네, 좋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LG그룹이 이 전체 중에서는 앞으로 좀 제일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LG그룹이라면 여기에 또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회사는 포스코 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가 또 양극재도 공급을 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둘은 좀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 그런 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은 에코프로 쪽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물론 맞아요. 이제 에코프로 저 포스코 쪽도 삼성과도 연결은 돼 있지만 결국 삼성이 또 좋아지면 에코랑 포스코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좀 아쉬운 건 삼성이 지금 잘하고는 있는데 그동안 투자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놨잖아요. 근데 삼성의 저는 좀 장점이
이 부분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뭐냐면 LG가 하나 지금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각형을 잘 못해. 아 각형, 네, 맞아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게 보면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GM과 삼성이 손잡는다고 아마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핵심은 GM이 근데 왜 LG랑 안 하고 삼성하고 하지? 핵심은 각형 배터리예요. 왜냐하면 각형 배터리가 제일 안전하거든요. 네. 여러 배터리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각형 배터리가 단점도 있지만 일단 요즘에 막 사고들이 나다 보니까 야 그래도 각형은 안전한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리고 중국이 또 각형을 잘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각형 거의 유일하게 하는 회사가 맞아요. 사실 삼성이죠. 네. 거기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저는 가치가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배터리를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그룹이 또 납품을 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납품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일단은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LG나 삼성이 먼저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들이 움직여주면 후행적으로는 둘 다 따라갈 것 같아요. 포스코나 에코프로 계열사들도.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는 LG, 그 다음은 삼성 SDI 여기를 좀 먼저 우선으로 보고 있고 다른 소재들은 좀 후행적으로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어제 기사 크게 났잖아요. 2차 전지 29조 투자하고 나머지 네. 철강도 한 29조 그 정도 투자한다고 했고 최근에 막 리튬 관련된 그 M&A 큰 거 나왔잖아요. 예. 아카데미 네, 리튬 맞아요. 인수했잖아요. 9조에. 그래서 그 리튬 그 얘기 들어보니까 리오틴토가 리튬 가격 계속 빠질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계속 간보다가 지금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리튬 네네. 인수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 포스코 그룹이 리튬 관련돼서는 아르헨티나 여모 리튬이 최상위 품질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내년 25년도부터 실적에 반영된다고 하면 포스코 그룹은 철강도 중국에서 이제 좀 철강 업황이 좀 회복된다고 하고 그리고 리튬도 만약에 실제 매출이 찍히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사실 LG엔솔보다는 포스코 홀딩스가 훨씬 철강 밸류를 받고 있으니까 홀딩스. 예, 예. 부담이 없잖아요. 포스코 예. 홀딩스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사실 굉장히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너무 갖고 좋아하거든요. 계시더라고요. 많이 예, 관심이 사실 있어요. 작년에 제일 많이 산 게 포스코홀딩스일 그럴 거예요. 거예요. 예, 네. 에코프로보다 더 많이 네네. 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개인적으로 작년에도 상당히 좋게 봤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급등하기 전에 사실 제가 2022년도에도 그때도 이제 포스코가 한번 거대하게 뭐 여러 가지 막 그 염호도 막 갔다 오고 네. 막 기자들 데리고 갔다 네. 왔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아 회사가 뭔가 좀 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 보니까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이제 완전히 네, 우리 네. 회사를 그러니까 철강이 아니라 네, 네. 바꾸고 싶어하는 거구나. 그걸 좀 많이 느꼈고 근데 그게 제대로 사실은 전략적으로 잘 먹혔는지 이제는 포스코를 대부분 철강으로서도 잘 안 봐요. 이미지가 원래 철강 이미지인데 네,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야 저 회사 리튬 아니야? 그리고 밑에 계열사들이 뭐 있죠? 막 포스코, 막 그쵸. 퓨처엠 있고 하니까 있고, 네. 야 저기는 이제 2차 전지 진짜 진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제가 그걸 더 느꼈던 게 최근에 중국 경기부양책에서 네, 네. 중국 관련주 한번 급등한 적 있죠. 네, 네. 포스코 안 가더라고. 네, 네, 네. 옛날 같으면 갔어야 되는데 갔어야 되는데. 현대제철 날아가는데 네. 안 가더라고요. 아. 그거 보면서 아, 이건 시장은 이제 명확하다. 포스코는 그냥 2차 전지다. 네, 네, 네. 그걸 완전히 느꼈어요. 그러면 포스코한테는 이게 물론 지금은 좀 뭐 약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2차 전지가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철강보다는 2차 전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포스코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삼성전자 지금 주가 안 가고 있잖아요. 되게 막 안 좋죠. 네. 그리고 인텔도 그렇죠. 네, 네. 그 둘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안 좋을 때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여버렸어요. 아시죠? 그 HBM 투자 네네네. 줄인 거. 네네. 삼성이 그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네네. 인텔이 왜 망가졌죠? 재무 관리자가 이제 이 오면서 뭐를 했죠? 줄여버린 거예요. 네. 투자를. 당시엔 잘한 결정일 수도 있어요. 안 좋으니까. 그게 몇 년 지나서 부메랑이 된 거예요. 핵심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이닉스보다 더 이게 앞서가던 회사가 네. 하이닉스는 HBM에 집중 투자를 했고 삼성은 약간 등한시한 거죠. 그 결과물이 지금 나와버린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포스코가 아까도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요 아마 주주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업황이 안 좋은데 왜 투자해? 아껴야지. 네.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나한테 줘. 네. 환원해. 네, 환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안 좋으니까. 근데 포스코는 다른 회사랑 좀 다른 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계속 투자하겠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이번에 리튬사도 한번 M&A 있었는데 네. 그런 거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음. 어차피 왜냐면 2차 전지 시대가 안 올까요? 오죠. 오면 네. 전기차 가요. 네. 그 얼마 전에 자료를 봤는데 GM부터 포드, 혼다, 뭐 토요타,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전략을 적어놓은 코트라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네. 읽어봤거든요. 네. 전기차 전략이 다 나와 있어요. 어. 명확합니다. 음. 전기차 포기 안 해요. 다. 음. 이건 명제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대부분 음. 자기네가 생산하는 전기차의 절반 혹은 네. 100%를 다 전기차로 바꿔요. 네네. 이건 안 바뀝니다. 네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언젠가 올 미래를 그냥 분명히 올 텐데 지금 상황 안 좋다고 전기차 투자 줄이고 돈 아끼고 이러면은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지금 AI 기업들 뭐 하고 있어요? 돈 못 벌어요. 근데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왜 그러죠? 몇 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포스코는 이건 될 수 있는 기업이다. 제가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 CEO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네, 바뀌었는데 그분이 음. 사실 그 전에 CEO분은 2차 전지에 진짜 맞아요. 진심이었어요. 맞아요. 막 투자했죠. 네네. 근데 이분이 제가 뉴스 봤을 때는 처음 오기 전에 그 네. 소문이 있었어요. 철강맨이니까 아 철강맨 맞아요. 네. 2차 전지 등한시하면 네, 어떡해. 네. 그 기사들이 있었어요. 네, 네. 걱정을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제가 포스코를 좀 보수적으로 보자 그랬어요. 이분 성향은 제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좀 시간 지났는데 아 여기도 2차 전지 하는구나. 그렇게 본다면 포스코 지금 되게 부진하잖아요, 주가. 이럴 때 답답해할 게 아니라. 그리고 포스코 되게 편한 게 기본적으로 철강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배당도 줘요. 네. 배당 주는데 2차 전지도 진심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고 결국 저는 이게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 일단 LG그룹이 먼저 주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네. 그렇지만 포스코는 그 후방을 제일 잘하는 기업이니까 저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들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 끈을 놓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저는 이렇게 안 좋을 때 조금씩 또 기회로 활용하신다면 아마 결국 뭐 1, 2년 후에는 좋은 결과 나올 것 같고 저는 내년에는 배터리를 상당히 좀 좋게 봐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테슬라의 모델 2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네네. 모델 2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저가 전기차의 핵심이거든요. 이 모델이 나오면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저가 전기차를 더 낼 겁니다. 그렇겠죠. 이게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내년 상반기에 나오길 기대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그 내년에 이제 유럽에서 그 자동차 그 탄소 배출 양이 예, 요게 이제 줄어들어요. 더 줄여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킬로미터당 118g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90g으로 줄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안 줄이면 벌금 내야죠. 벌금 안 내려면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전기차 회사들이 전기차 일단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돼요. 그리고 유럽이 이번에 관세 확정했잖아요. 네네. 중국산 전기차. 네네. 이런 것까지 맞물리면 유럽도 내년엔 기대해 볼 만해요. 일단 그래서 저는 배터리 섹터들 내년 한번 좋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전략은 되게 단순합니다. 3분기도 실적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역이용하자. 오히려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또 투자 기회 되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그래서 내년을 보시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양극재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핵심 4대 소재 있잖아요. 네. 뭐 전해액도 있고 분리막, 음극재, 더 밑단으로 가면 뭐 동박, 알루미늄박 있는데 이사님 보시기에 양극재가 워낙 양극재만 시세가 사실 좋았고 양극재 시세 주춤할 때 사실 실리콘 음극재 좋았거든요. 근데 뭐 나머지 밸류체인 중에 소재단이나 뭐 장비단이나 좀 잘하는 것 같다. 글로벌로 좀 잘하는 것 같다. 좀 공부해봐야 될 만한 기업이라든지 소재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그쪽 같아요. 음극재 네. 그 실리콘 음극재. 네네. 왜냐하면 이거 앞으로 다 쓸 것 같아요. 그쵸? 실리콘 음극재는. 왜냐하면 이번에 이 기아 EV3에도 들어갔죠. 대주전자재로 아마 들어갔던 네네, 걸로 맞아요.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근데 그거 들어가니까 어떠죠? 그 가격에 네. 엄청난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쵸? 네. 이거는 이제 웬만한 차에는 다 들어갈 거고 당연히 전 테슬라도 이걸 채택할 것 같고 사실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애플이 애플 지금 스마트폰에도 배터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애플 네네. 목적은 네. 배터리에 들어가는 음극재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100% 실리콘 음극재로 지금 하려고 해요. 뭐냐면
지금 응급제 흑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맞아요. 5% 넣죠. 네네네. 실리콘을. 네. 근데 100% 다 못 넣는 게 폭발할까 봐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작은 네. 소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를 100% 실리콘만 넣겠다. 그러면 엄청난 성능이 네. 나오거든요. 네. 그럼 배터리도 당연히 그렇죠. 오래 쓰겠죠. 오래 쓰겠죠. 요거를 대주전자재로도 할 네.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애플이 그걸 해주면 음.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생겨버려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에서 끝날까요? 앞으로 그죠. 모든 산업은 다 배터리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저는 폭발성이 실리콘 응급제가 가장 네. 근데 아마 음. 대주전자재료는 제가 저번에 보고서 보니까 3분기 조금 다운한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예. 그러면 예. 주가 좀 빠지겠죠? 네. 그럼 또 기회가 되겠죠. 음. 이거는 그건 일시적인 거고 음. 그래서 큰 흐름을 보면 저는 제일 좋은 게 음. 일단 실리콘 응급제고 음. 이거랑 이제 같이 가는 게 뭐냐면 CNT 도전제. 도전제. 네. 그래서 뭐 CNT가 필요한 이유가 원래 도전제에는 카본 넣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카본은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네. 성능이 좀 떨어지는데 맞아요. 거기에 CNT를 도전제를 네. 넣어버리면 CNT 좀 되게 작으니까 그만큼을 양극응급을 네. 더 채워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드는 기업들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 많지가 않고 네. 경쟁력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나노신소재도 나노신 있고 소재, 네. 또 제이오 같은 제이오. 게 네. 그래서 이게 또 실리콘 응급제를 하려면 또 이것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승전적 응급제 쪽이 저는 좀 제일 이 것 중에 선택한다면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밸류체인을 보는 게 저는 좀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좀 투자하시는 분들 극명하게 좀 갈릴 것 같은데 2차 전지 들고 계신데 물리신 분들 2차 전지 앞으로 좀 신규로 좀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나눠서 하반기 좀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면. 지금 신규는 되게 고민 없어요. 괜찮아요. 그쵸? 괜찮아요. 괜찮죠. 부담이 네. 없으니까 네.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나는 좀 안정적인 걸 원하시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게 좋은 거고 대신에 이제 좀 뭐 급등락 좀 변동성이 있더라도 그런 걸 성장을 원하시면 뭐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게 괜찮을 수 있고 네네. 그리고 뭐 뭐니 해도 2차 전지를 항상 보시는 분들은 꼭 LG엔솔 주가를 보셔야 돼요. 그쵸, 맞아요. 이걸 안 보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내가 투자를 맞아요. 엔솔 투자를 안 하더라도 2차 전지 갖고 있는데 엔솔 안 본다. 그건 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LG엔솔의 주가가 어쨌든 우상향해야 다 갑니다. 네네. 얘가 안 가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바로미터 보시고 그리고 항상 어쩔 수 없이 테슬라도 좋아야 돼요. 테슬라가 자율주행보다는 전기차가 팔려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이제는 GM도 중요해요. GM. 예. GM이 왜냐하면 예. 전 세계 전기차 회사 중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전기차에. 네, 진짜. 네. 예. 이번에도 메리바라 CEO가 전기차 계속 투자한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GM의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그것도 되게 좋은 모멘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랑 GM을 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어쨌든 지금 이제 연말 앞두고 있지만 배터리 회사들은 조금씩 내년을 보면서 모아 가시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럽 정책은 좋아질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변수는 트럼프가 되면 분명히 또 급락합니다. 이거 왜냐면 싫어하지만 근데 그마저도 혹시 급락하면 또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트럼프 뒤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또 있어요. 맞아요. 옛날과 달라요. 맞아요. 아니 전기차 전 세계 1등 기업의 그러니까요. CEO가 예, 예. 트럼프랑 손잡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전기차를 등한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주가는 좀 그동안 1년 너무 불편하고 좀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 하시지만 그러나 2차 전지를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차 우리가 안 탈 거고 이제 이 섹터 자체가 옛날 메타버스처럼 끝난 섹터면 뭐 갖고 있는다고 해서 답이 의미가 나오는 없죠. 건 아닌데 배터리는 아니잖아요. 2차 전지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ESS 상당히 ESS. 좋게 보거든요. 네네. ESS 배터리를 왜 좋게 보냐면 지금 미국 AI 하느라고 전력이 부족하다면서 이거 저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산 ESS 배터리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앞으로 미국이 ESS 배터리 중국산 규제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관세 발표했잖아요. 네네. 되게 높였어요. 네네. 그럼 테슬라도 CATL 배터리 대신 이제 한국 걸 써야 돼요. 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CATL을 대체할 회사는 저는 삼성 SDI로 가요. 원래 옛날에 삼성 SDI가 세계 1위였어요. ESS는. 근데 그 CATL이 이걸 가져와 버렸죠.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미국에서만큼은 또 중국 규제 들어가니까 ESS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쪽도 공부해 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리신 분들은 조금 힘을 내서 버티는 게 좋을 것 버텨야죠. 같죠. 지금은 뭐 버티는 게 좋을 것 지금은 같죠. 버텨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서 그런지
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계속 힘든 장이 나오는 것 같고 우리나라 장만 좀 장이 안 좋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 시장은? 오늘 뭐 여기 촬영하는 날도 사실 좀 이게 좀 약간 저도 다운돼서 온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네. 미국은 계속 좋아요. 맞아. 근데 옆 나라 중국도 네. 좋고, 일본을 좋죠. 봤는데 일본도 좋고, 아 일본도 좋고. 대만은 뭐 말할 거 네. 없죠. TSMC 때문에. 네네. 근데 역시나 오늘도 한국만 빠지고 음. 그것도 적게 빠지면 모르는데 오늘 코스닥은 또 급락했더라고요. 음. 그런 거 보면 한국 시장이 결국엔 이런 거 같아요. 한국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사실 아니에요. 네네. 큰 문제는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도 이미 뭐가 그렇죠. 문제인지 다 알고 그렇죠. 있고 네. 근데 이유는 선택을 못 받는 거죠 지금. 그 선택에서 왜 밀리냐면 뭔가 중국보다 매력이 없고 아. 일본보다 매력 없죠. 그리고 미국보다 매력이 없게 되니까 결국 뭔가 그 매력을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좀 나와야 되는데 한국이 우선순위에서 지금 계속 밀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도 중국 부양책 쓰고 나서 네. 오히려 중국으로 돈이 더 몰려버렸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한국의 좀 매력적인 어떤 투자 포인트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맞아요. 네. 하면 또 달라질 수 네, 네.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뭐 저는 그렇게 우울하게 보진 않지만 이 지금 뭔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앞설 수 있는 뭔가 좀 트리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아직은 조금 나오지도 않고 있고 나오려면 또 시간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은 일단 조금 아직까지 좀 답답하다. 예, 이렇게 좀 일단 시장은 좀 바라보고. 그 삼성전자 뭐 짧게 말씀 주시긴 했는데 삼성전자 관련돼서 뭐 삼성전자가 왜 부진한지에 대한 이유는 뭐 다 네, 지금 오늘 알고 네.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덜 팔긴 했는데 그렇다고 막 하이닉스가 엄청 탄력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 부진한 상황인데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보시고 반도체 쪽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가면 소부장 쪽에도 기회가 없다고 보시는지?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건 결국 사이클 산업인데 네. 이게 옛날하고 좀 다른 게 물론 하락 사이클 올 수도 있죠. 네.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네, 2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온 배경은 그거거든요. 이제 전통 반도체에 들어간 뭐 PC나 이런 수요가 안 좋은 거 이건 뭐 인정합니다. 이거는 사실 안 좋은 게 맞아요. 네, 네. 이 TSMC도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동의가 안 되는 건 AI에 대한 좀 음. 우려거든요. 근데 AI는 지금 뭐 버블이냐 아니냐 논쟁은 있지만 네. 여전히 이번에 TSMC 실적, ASML도 실적에서 뭐라고 했냐면 AI는 좋은데요. 자꾸 이러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여전히 이제 좋은 편이긴 한데 문제는 그 AI 수혜를 한국은 이제 못 받고 있다는 거. 이게 좀 답답한 노릇이고 심지어 하이닉스는 AI 노출도가 상당히 높죠. 높은데 TSMC가 9% 폭등한 날 하이닉스는 4% 급락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네. 연동이 됐던 기업마저도 안 된다는 건 한국을 철저하게 지금 버리는 외국인들의 이런 투자. 그러니까 너무 한국을 좀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가 많지만 과거랑은 명확히 달라진 게 이 메모리가 HBM이라는 게 AI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은. 그럼 그렇게 보면 하이닉스는 인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좀 많은 편이긴 하잖아요. 뭐 지금 하이닉스에 밀린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은 했는데 이거를 뭔가 바꿔줄 만한 계기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일단 나오려면 저는 그래서 좀 반도체를 지금 나쁘게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안 좋은 건 맞는데 AI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AI 뭐 엔비디아 좋고 또 블랙엘 칩도 어쨌든 이제 양산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내년에 수요 더 많으니까 AI 쪽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결국엔 이제 전통 반도체 네. 이 수요가 언제쯤 증가할 거냐. 근데 이것도 내년에 결국 그 PC도 이제 윈도우 10을 이제 못 쓰잖아요. 네. 기업들이 내년부터는 이제 이 업그레이드가 이제 종료가 되니까 그럼 윈도우 11로 바꿔야 되고 그럴 때 기왕이면 AI PC로 저는 바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내년 지금 아직 애플 아이폰 업데이트가 안 돼 있잖아요. 네,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데이트 되면 아이폰 수요도 늘어나고 그럼 적어도 DRAM 탑재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적어도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는 그림 좀 누가 봐도 좀 명확하고 근데 이제 시장이 왜 우려하냐면 이거 공급 늘리면 어떡할까? 자꾸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공급 늘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업황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선제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요. 근데 그런 건 오해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건 기업들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곧 실적 발표하죠. 삼성도 이제 월말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확정 실적을. 그때 이 멘트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좀 수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외국인들도 좀 안도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 지금 엔비디아 공급 안 되니까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왜 안 됐고 납품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불확실성이 풀려요. 그럼 외국인도 저는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은 악재는 다 압니다. 악재는 다 알고 주가는 빠졌는데 이 악재가 구조적으로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어떤 계기가 생기면 저는 풀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사이클 여전히 좋게 보고 있어서 반도체는 지금 이렇게 안 좋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 저는 좀 오히려 좀 무화과도 좀 되지 않을까. 뭐 삼성 PBR은 역대급 저점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삼성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옛날에 미국과 이게 한국과 미국 기업이 좀 차이인 것 같은데 미국 기업은 좀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이런 독점 기업이나 잘 나가는 기업들은 푹 나갈 때 사두면 반드시 오른다. 네네네. 이런 믿음이 있는데 한국은 좀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지만 삼성이 지금 완전 조리돌림 당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삼성의 경쟁력이 훼손됐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결국엔 저는 왕은 돌아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삼성을 욕하지만 결국 그 1등이라는 지위를 괜히 그동안 유지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위가 다시 저는 돌아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또 주가는 어느 시점에서 또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은 역대급으로 좀 저평가된 이 구간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내년을 보시고 뭐 삼성전자든 뭐 하이닉스든 소부장이 됐건 저는 다 괜찮다고 봐요. 지금 가격대도 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 전망은 아직은 좀 뭐 그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좀 주가는 항상 이제 미리 좀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도망가지 말자. 그 삼성전자는 이미 실적이 나왔고 하이닉스는 지금 예상하는 게 좋게 보는데 7조까지 보는 데 있고 나쁘게 보는데 6조 정도 들어. 그래서 평균 뭐 한 6조 5천에서 7천억 보는데 하이닉스 만약에 6조 그럴 일은 없겠지만 6조 밑으로 만약에 실적이 깨진다 그러면 또 그때 또 엄청 반도체 전반적으로 확 그죠. 출렁이는 한번 기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죠. 근데 그럴 일은 사실 별로 없는 게 보통 이제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면 더 솔직히 다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제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잘 나오지 잘 않을까. 나올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쇼크 나면 빠지겠죠. 음. 당연히 이거 뭐지? 하이닉스도 이제 안 좋은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쇼크가 나올 텐데 근데 그 쇼크의 원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쇼크가 나왔는데 HBM 문제가 아니라 전동 반도체. 네네네. 그러면 오히려 기회예요. 왜냐면 어차피 레거시는 지금 하이닉스한테 물론 안 필요한 건 아닌데 핵심은 HBM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빠진다면 오히려 기회는 되는데 근데 예를 들면 HBM이 생각보다 안 좋다. 네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안 좋은지를 한번 좀 확인하시면 그럼 이사님 딱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격은 삼성이 훨씬 매력적이죠. 근데 이제 뭐 아마 10명한테 물어보면 뭐 살려고 하시면 하이닉스 할 거예요. 왜냐면 가격 산 건 아는데 그러니까요. 매력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이제 하이닉스에도 밀리고 네. TSMC는 저번에 가 있고.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또 반도체라는 건 저는 사이클 돌아오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기대 수익률로 본다면 저는 삼성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가 아니죠. 원래 상반기 중반부터 계속 제약바이오가 좋은데 일단 제약바이오 하반기에 좀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일단은 여러 이유가 사실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가장 많이 이제 거론하는 게 금리 인하인데 이거 너무 이제 전통적인 얘기죠. 네, 네. 근데 그것도 영향을 준 건 맞아요. 그쵸? 그리고 네. 두 번째가 저는 이제 컸던 게 결국에 알테오젠이 큰 역할을 했어요. 이게 시총이 엄청 올라갔는데 네. 결국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는 무조건 2등 싸움이에요. 시총. 그리고 1등은 삼성이 바뀔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가 LG엔솔 역전하고 나서 진짜 반도체 많이 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코스닥은 시총 1등 싸움이에요. 근데 알테오젠이 넘어가면서 넘었죠. 네. 바이오로 계속 쏠렸죠. 근데 한 2년 전에는 에코프로비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코스피는 2등이 뭔지 코스닥은 1등이 뭔지를 항상 추적하시면 이게 주도주구나. 근데 그게 바뀌는 순간 있잖아요. 네네. 이제 역전할 때는 막 한 1, 2주는요 계속 갔다 갔대요. 에코프롬 1등 했다 네네, 다시 맞아요, 알테오젠 막.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근데 결국엔 너무 3등, 2등 하던 애가 역전하기 시작하는 순간 네. 그게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 어떤 사이클이냐면 1등 하던 건 좀 꺾이는 사이클이고 2등 하는 사이클이 올라오면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이 역전이 되면요 구조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올해 그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바뀌는 거 보고 아 바이오 이거 일시적인 게 아닌 것 같다. 그걸 한번 느꼈고 또 세 번째가 유한양이 큰 역할을 했죠. 네. FDA 승인 받은 거는 뭐 여러 번 있었지만 폐암 치료제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넘사벽 시장이에요. 네. 근데 여기를 통과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바이오에 대한 생각이 이제 좀 완전히 또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었고 또 네 번째가 생물보안법. 그죠? 미국이 중국 규제하는 네네. 법안이잖아요. 네네. 이제 이거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시키면서 중국 배터리 규제한 거랑 똑같은 스토리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토리가 학습되신 네네. 분들은 야 이거 보통 좀 심상치 그쵸. 않다. 네. 그게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던 게 삼성전자가 안 좋을 때 어느 섹터가 대장이 됩니다. 삼성이 강하면 바이오가 이길 수가 네네. 없어요. 왜냐면 분산되기 때문에. 네네. 삼성이 죽어버리니까 돈이 어디로 가냐면 더 쏠립니다. 바이오로. 근데 제일 누가 봐도 모멘텀 좋은 게 바이오니까 네. 삼성에서 빠져나온 자원들이 물론 일부 하이닉스로 간 거지만 2차 전지는 뭔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사람들이 봤을 때. 네. 근데 전력기긴 또 너무 많이 오르고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근데 바이오는 지난 3년간 사실 못 올랐던 섹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뭔가 우주의 기운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 쏠려버렸어요. 바이오 쪽으로. 그러면서 바이오가 지금 주도주로 되고 있고 이 구도가 아직까지는 좀 바뀌진 않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언급 살짝 주셨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뭐 CDMO 기업,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뭐 이중항체 플랫폼 네. 기업,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유한양행처럼 전통 제약사인데 네. 시약 개발하는 기업, 이 세 가지가 양분돼 있잖아요. 네. 다 주가 좋긴 한데 이사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모멘텀이 가장 센 쪽이나 주가 측면으로 좀 가장 탄력적으로 보시는 데는 어디 있어요? 탄력은 당연히 그쪽이 좋아요. 알테오젠 쪽. 알테오젠 쪽. 네, 워낙 뭐 아시겠지만 역시. 네. 탄력은 그건데 다만 중장기로 좀 편할 거는 근데 이쪽은 근데 되게 막 불편하잖아요. 주가 올랐으니까 또 뭐 하루에 10% 빠질 수 있어요. 숫자로 투자를 못 하잖아요. 네. 알테오젠도 저번에 20만 원 갔다가 한번 갑자기 맞아요. 나간 적 맞아요. 있었죠. 그런 게 또 나올 겁니다. 음.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또 기회를 줄 텐데 대신에 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좀 초보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바이오 한다면 CDMO가 아, 역시 필요한 것 CDMO. 같아요. 네. 왜냐면 여기는 변동성이 작고 음. 그리고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수주 받아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더 좋은 건 이제 미국이 중국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덩달아 또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좋았던 거는 우시바이오랑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물량까지 그리고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편할 수 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근데 CDMO 여러분이 고르실 때는 제가 이제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미국 FDA나 유럽의 EMA인가요? 거기 승인받은 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CDMO는 하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승인받은 업체가 이제 FDA 승인받은 게 지금 어디냐면 삼성바이오, 네. ST팜. ST팜. 네, 그 바이넥스는 아직 미국 승인은 못 받았고 받았네요. 거기 네. 유럽은 받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 아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이넥스도. 그 다음에 미국 쪽에 또 받은 회사 중에 하나 그 한미약품. 한미약품 잘 안 알려줬어요. 그러네요. 그 CDMO 네. 그 평택 바이오플랜트 하나 있거든요. 어. 거기 롤베돈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네. 그 한미약품 거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그거 이제 FDA 아마 승인 그 오. 시설 있죠. 네네. 승인을 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미국 회사가 우리나라 CDMO에 맡긴다 뭐를 그러면 인증받은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FDA 승인받은 회사들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초보 투자분들은 하시긴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 전통 제약사들 뭐 녹십자, 종근당, 뭐 네. 대웅제약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나마 대웅제약은 이제 그 그- 필러 보톡스 네, 모멘텀이 보톡스. 세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는 다 각자 다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냥 전통 제약하면 다 똑같았어요. 비슷하게. 그냥 맞아요. 비슷비슷한 사업들 하고 옛날에 막 복제약 많이 하고 네, 그랬는데 맞아요. 네. 지금은 성격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대웅 제약을 이젠 전통 제약으로 안 그쵸. 보죠. 네. 그냥 이제 아예 보톡스로 맞아요. 보톡스로 네. 보잖아요. 아주. 그렇게 아예 봐서 그렇게 보면 이제 마지막 나온 게 메디톡스랑 좀 소송권이 이제 휴세론 털었잖아요. 털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잘 마무리한다면 근데 대웅 제약도 사실 더 나쁠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저는 보톡스 전체로는 좋게 봅니다. 보톡스는 뭐 어느 회사가 됐건 더 보진 않은 것 같고 대장은 휴젤이죠. 소리 소문없이 신곡받아. 네. 근데 그게 진짜 컸어요. 세요. 메디톡스 리스크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거 혹시 미국에서 안 돼버리면. 네네. 근데 그걸 털어내니까 사실상 미국 FDA 승인받은 회사니까 그래서 이제 위가 열렸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보톡스 시장은 또 우리나라가 절대 또 강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또 녹십자는 어쨌든 FDA 이번에 그 알리글로인가요? 알리글로. 예, 그거 네. 승인받았잖아요. 알리글로. 올해 아마 네. 작년 말에 승인받았는데 주가 잠잠하다가 이제 막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그림이 어디냐면 SK 바이오팜하고 비슷하죠. 바이오팜도 똑같아요, 녹십자랑. 그 승인 받고 처음에 매출 잘 안 나오다가 이제 매출이 폭발하니까 주가가 이제 불을 뿜은 거죠. 그래서 전통제약주를 보실 때는 저는 FDA 승인받은 회사가 그래도 유리할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유한여행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죠. 네. 근데 유한여행은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좋은 건 맞는데 검증의 시간이 한번 나와 있어요. 왜냐면 타그리소랑 경쟁을 해야 돼요. 과연 얼마만큼 매출 네네. 나올지. 네.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이거 잘 될 걸 생각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유한양행은 지금 너무 뒤늦게 하지 마시고. 근데 SK 바이오팜이나 녹십자는 매출이 이제 뽑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좀 부담은 없고 네. 실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검증이 되니까. 근데 저는 대형 제약사나 뭐 이런 쪽 그 FDA 승인받은 쪽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바이오팜이 좀 괜찮은 것 같은 게 왜냐면 네. 매출 성장이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이 뇌전증 치료제 이거 약간 희귀질랑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전체 바이오 보면 종류가 많잖아요. 네. 항암제 있죠. 네, 뭐 그쵸. 이런 네. 이게 신경질환이라고 네. 그러죠. 근데 항암제 다음이 이쪽이에요. 엄청 이게 큰 엄청 시장이 시장이에요.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 작은 시장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큽니다. 큰 시장이에요. 시장 자체가. 네. 근데 왜 SK바이오팜 경쟁자도 많은 거 아닌가 네네. 이러는데 있어요 실제. 음. 미국에 한 두 개 있는데 음. 하나는 이미 특허 끝났어요. 그리고 거긴 이미 망가지고 있고 네.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네. 그 회사가 26년에 특허 끝나요. 얼마 안 남았죠. 네. 근데 SK바이오팜은 32년에 끝나요. 와, 그러면 결국 당분간은 SK바이오팜이 이 두 개의 경쟁사를 뺏어가겠네요. 네, 왜냐면 이게 특허가 끝나면 아. 바로 복제하게 네, 들어가요. 네, 네. 근데 저도 몰랐는데 보고서 보다 보니까 놀랬던 게 이 뇌전증 보면 의사들이요. 네. 처음 치료제로는 복제약을 준대요. 아. 먼저 복제약부터 왜 해준대요. 그렇죠? 저도 그걸 잘 모르겠는데 가격이 싸서 그런지. 싸서 왜냐면 그런 거. 사실은 복제약이나 그거는 성능은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해도 안 듣는 환자들이 음. 있대요. 그러면 2차로는 그때 우리 지금. 신약을 준대요. 아. 근데 복제약은 이미 특허가 나온 약이니까 똑같이 줘서 뭐 하겠어요. 그쵸. 네. 그럼 특허 끝난 신약은 안 줘요. 그러니까 바이오팜 걸 이제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팜이 저는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좀 괜찮지 않을까. 네, 네. 근데 다만 여기도 좀 오르긴 했지만 네. 어쨌든 매출 성장만 안 꺾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에 워낙 관심 많아서 좀 큰 종목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제2 알테오젠으로 불리는 게 리가켄바이오잖아요. 네. 최근에 오노약품이랑 또 계약도 또 맺었고 리가켄바이오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사실 리가캠 공부를 좀 많이 안 해봐가지고 네. 네, 알테오까지 네. 해봤는데 네. 이제 근데 리가캠도 지금 시총이 엄청 커졌잖아요. 엄청 커졌죠. 네. 근데 결국엔 여기도 알테오젠과 비슷한 스토리 같아요. 결국 기술 수출을 네.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계속 검증을 받으면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이제 보통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이제 신약 개발하고 네. 기술 수출하고 맞아요. 아니면은 직접 신약 만들어서 네. 임상까지 이제 네. 끝내고 근데 거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불어졌고 근데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또 펩트론 이런 그렇죠. 기업들의 공통점이 기술이에요.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죠 보통. 이 플랫폼 기술은 리스크가 별로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기업이 납품하는 것뿐만 아니라 확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셋 다 지금 공통점이 그런 것들인데 국내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이 이걸 납품을 하는 게 비판만 하니까. 네, 그러니까 펩트론도 얼마 전에 공시 떴잖아요. 떴어요. 일라일일리.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셋 다 사이즈가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 기업들은 마치 그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런 세계적인 기업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쪽도 좀 되게 오래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저는 진짜 펩트론, 리가캠, 한번 알테오젠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번 공부해 보시고 왜 얘네들이 왜 좋은지도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나로 좀 묶어가지고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저는 사실 그래서 ETF도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어요. 아, ETF도.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 ETF. 그쵸. 예. 네. 신약. 예. 신약, CDM FDA 승인 받은 거. 네네. 아, 그렇게 좀 나누면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냐하면 투자들이 명확하거든요. 맞아요. 아, 난 네. 이쪽이 좋으니까 이거 하겠다. 네. 왜냐면 이게 다 세트로 움직일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세분화하는 ETF도 나온다면 되게 좀 좋지 않을까. 너무 좋은 네. 아이디어입니다. 왠지 미국은 이렇게 더 세분화돼서 네. 있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사님 보시기에 뭐 매크로 지표 금리 사실 근데 금리도 시장에서 예상한 거랑 다르게 원래 50bp가 아닌 25bp 예상인데 네. 50bp로 나왔고 또 11월 달에 나오는 것도 예상치가 계속 틀려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금리 상황은 어떻게 보시고 금리 어찌됐든 인하 사이클이 나오면 금리 외에 좀 매크로 지표 중에 시장의 뭐 어떤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나 좀 이런 그 부정적인 요인을 네. 가질 만한 게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핵심은 그거거든요. 물가인데 음. 물가는 잡힌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뭘 생각하냐면 물가 걱정을 안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좀 편해요.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경기만 신경 쓰면 돼요. 음. 그죠? 근데 미국 경기도 생각보다 좋아요. 좋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미국의 물가가 2에서 3%대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5거든요. 아직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금리는 낮출 겁니다. 계속 낮출 것 같아요. 저는 기준금리를 계속 떨어뜨릴 텐데 대신에 이 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엔 고용지표예요. 고용지표. 그래서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세게 계속 낮출 거예요. 근데 고용지표가 지금 견조하죠. 최근에 뭐 소매 판매도 좋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너무 기준금리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이걸 낮춰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속도는 0.25로 계속 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신경 쓸 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물가 잡혔으니까 결국에 뭐 금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경기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망가지면 증시는 이제 부러질 겁니다.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강한 배경은 금리는 계속 이제 낮추려고 하는데 경기가 좋아요. 이게 주식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시나리오잖아요. 경기 좋은데 금리까지 낮춰준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그 사이클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 소매 판매 고용지표 다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과 다르게 고용 뭐 실업률이 위로 팍 튀거나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잖아요. 네. 그게 갑자기 너무 튀면 해고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은 약간 조금 발작을 할 수도 있어요. 미국 경기 이제 안 좋아지나?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미국의 실업률. 근데 실업률은 좀 후행 지표니까 선행 지표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왜냐하면 해고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튄다는 건 안 좋은 겁니다. 지금 24만 건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어느 날 30만 건 넘으면 좀 위험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되니까 한 24만 건, 22만 건 이 정도 괜찮아요. 근데 30만 건에 근접하면 조금 긴장을 하자. 이렇게 좀 한번 그 지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금투세 불확실성 없어지면 진짜 대기 자금이 많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거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이랑 두 번째는 삼성전자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탈 나빠서라기보다는 중국계 자금으로 그런 것도 이머징 있고. 자금이 좀 넘어가면서 그 불가피하게 지수를 매도하는 측면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나왔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 쪽으로 중국도 증시 좋은 상황이니까 국내 증시를 매도해서 중국 증시로 넘어가는 흐름이 외국계 자금이 좀 당분간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일단 금투세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지금 분위기는 유예 같은 네. 거 유예는 같은데 네. 근데 시장은 어쨌든 유예든 뭐든 간에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안 내주니까 네. 시장 참가자들이 야 그 상황에서 근데 한국 증시 보면 지금 또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해도 단타만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을 하려고 하고 네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이거를 좀 민주당이 칼을 쥐고 있으니까 좀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되도록 저는 폐지 발표가 나면 코스닥은 좀 급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머뭇거리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좋아도 한국에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요, 어쨌든 한국은 세금 안 내거든요. 미국은 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그 투자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네. 미국에서 돈 버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네.
세금 낼 때 되면 좀 짜증나. 아, 그게 은근히 부담된대요. 왜냐하면 세금이 22%가 나가니까. 너무 많이 내죠. 네. 그러니까 1억만 벌어도 5천만 원이면 1,00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아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금투세가 되니 많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폐지만이라도 명확하게 해주면 지금 이제 갈팡질팡하는 자금은 적어도 한국에 다시 돌아온다. 거기다 한국 증시 싼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투세 폐지가 저는 제일 큰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중국도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 이렇게 자금이 당분간 갈 수밖에 없는 게 지난 몇 년간 외국인이 돈을 다 빼놨어요. 완전히 빈집이에요. 중국이 완전 빈집이에요. 빈집이에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한국도 일부 수혜받은 게 중국 팔고 한국 들어온 것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지금 중국이 더 좋으니까 네, 더 좋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한국을 팔고. 근데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면 이건 악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회사가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 막 펀드멘탈 끝났고 뭐 삼성 위기론이 있지만 사실 뭐 삼성 위기론인데 구조를 걸고 있어요. 분기 구조인데 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삼성이 극복할 문제지만 그래서 결국 이런 흐름은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중국에 계속 돈 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 어느 시점에서 채워놓으면 다시 한국으로 저는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 증시가 소외받는다면 저는 그걸 도망갈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남들과 좀 반대로 용기를 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2차전지 말씀해 주셔서 2차전지 고민 많으신 분들 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사님 최근에 주도주가 제약바이오도 있지만 네. 사실은 진짜 방산도 세고 조선주도 세고 화장품도 세고 이게 고르게 전력기기까지 네. 고르게 잘 분산된 거는 엄청 시장이 좀 좋은 현상 같은데, 일단 각각 섹터 방산주, 조선주, 화장품, 전력기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 중에 좀 흐름이 약해지는 것도 있고 계속 현상 유지하는 것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사님 보시기에는 요 핵심 네 가지 주도 섹터 중에 앞으로 계속 좀 좋을 거, 반대로 또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섹터는 어디라고 보시는지. 일단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는 같은데 이게 이제 변수가 하나 좀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혹시 트럼프가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 번은 흔들릴 거예요. 일단 전쟁 끝나면 그렇죠. 차익매물 쏟아져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워낙 미국 우선주의고 이게 뭐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에 이제 무기 수출하려고 하지만 트럼프가 되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자국산 무기 위주로만 하려고 하거든요. 또 중동에도 미국이 지금 요즘에 중동이 미국산 무기 수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걸 다시 재개하려고 해요. 그러면 중동에서 한국과 미국은 또 경쟁하겠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약간 지금 분위기가 트럼프 가능성이 좀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방산주는 저는 워낙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왜 좋은지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방산주를 이제 와서 좀 너무 뒤늦게 투자하는 건 지금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조선주는 어쨌든 지금 중국과 경쟁한다는 약간 부담은 있지만 조선주는 사이클이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과거랑 다르게. 왜냐하면 친환경 선박으로 이게 바꿔야 되는데 배를 아직도 많이 못 바꿨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그러니까 조선주는 막 급등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도 천천히 가다가 한번 조정받고 이렇게 슬로우하지만 되게 오래 가는 사이클. 이런 사이클이니까 좀 장기 투자하기는 상당히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조선주를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미국이 지금 계속 많은 산업을 규제하죠, 중국을. 근데 조선도 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맞아요. 조사하고는 있는데 그것마저 나오면 이제 중국 뒤에 타격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조선에서는 저는 좀 약간 엔진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과 요새 경쟁하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엔진은 안 그래요. 엔진 회사들은 중국에도 수주를 해요. 우리나라도 수주하지만. 그래서 요새 하나 엔진이나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중국 수주가 간간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공시 딱 보면요, 중국 배로 돼 있는 거예요. 중국 이 조선사로. 그런 수주가 나온다는 건 중국이 잘 돼도 좋고 한국이 잘 돼도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엔진 쪽이죠. 그래서 엔진 쪽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화장품주들 요새 조금 이제 주가는 안 가지만 얼마 전에 아마존 컨퍼런스도 열린 것처럼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한국 제품이 다 싹쓸이했더라고요. 맞아요. 인디 브랜드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거 봤잖아요. 삼양식품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그러니까 브랜드는 한번 가치가 뜨면요, 오래 갑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디 브랜드의 선호 현상은 일회성이 아닌 게 이제 검증이 됐어요. 아마존은 이렇게 순위만 봐도. 그래서 저는 화장품주들
좀 괜찮다. 다만 화장품주들은 인디 브랜드가 좀 투자하기 어려운 게 비상장이 많아요. 상장된 회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저는 만약에 화장품을 한다면 화장품주 중에서 용기 회사들 있죠.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좀 왜냐하면 인디 브랜드 용기를 잘 만들어준다고 네네. 되게 근데 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밸류가 또 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용기 회사 좀 괜찮고 마지막으로 전력기기는 계속 좋을 거는 같은데 역시 여기도 좀 부담스러운 건 좀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예, 그래서 좀 실수는 있다. 다만 이 사이클도 쉽게 안 끝나는 게요. 미국 지금 전력 부족하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원전도 지어야 되고 태양광 풍력 그다음 천연가스 발전소도 계속 지어야 되는데 전력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력망을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전력기기 산업도 꾸준히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전력기기 산업에서는 뭐 변압기는 워낙 많이 갔으니까 약간 이쪽을 보신다면 전선 쪽 좀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전선은 좀 변압기보다는 좀 많이 못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전선 쪽도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 전체로 봤을 때는 꼭 뭐 어느 게 더 낫다 이거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 위치상으로는 조선주가 좀 제일 편한 것 같다. 상대적으로 이들에 비해서는 조선주는 많이 오른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조선이 좀 제일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화장품 용기 말씀하신 거 좀 되게 신선한 접근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관련돼서 아까 HD 현대마린하고 하나 엔진 요 두 개의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실 때 어떤 이 두 개의 회사의 차이점에 어떤 포인트를 두고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도 보면 이게 밸류 체인을 그려보면요. 브랜드는 정말 많죠. 인디 브랜드 하나가 아니죠. 엄청 많죠. 근데 여긴 경쟁이 좀 치열하겠죠. 근데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비상장이 또 많아요. 근데 밑으로 하나 내려오면 그걸 만들어주는 ODM 있죠. ODM은 수가 확 줄죠. 확 주는 거. 그러니까 ODM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ODM보다 더 적은 게 용기 회사예요. 우리나라 용기 회사 몇 개 없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펌텍코리아 같은 회사들. 그거랑 또 한 회사가 연우라는 회사예요. 근데 거기 이제 한국콜마에 넘어갔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줄수록 더 좋아요. 근데 이 고객은 많고 근데 이게 업황이 안 좋으면 일로 안 내려오는데 업황이 좋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밑에 유통하는 회사. 유통사는 더 적어요. 아시지만 실리콘투. 뭐 실리콘투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올리브영. 그죠? 올리브영 같은 회사 뭐 아니면 다이소. 그러니까 이게 적을수록 훨씬 좋거든요. 근데 왜 유통이 좋냐면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중국엔 따이궁 통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불법적인 것도 좀 있었다고 하고 근데 어디든요 해외 개척하려면 유통망을 끼고 가야 돼요. 거기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어떤 인디 브랜드가 갑자기 미국 허허벌판에 가서 자기가 유통망 만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해주는 회사가 실리콘투예요. 온라인으로 그걸 모집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전 세계 바이어가 실리콘투 홈페이지 가서 물건 사고 야 이 브랜드 뭐냐 이거 다 홍보도 해주고 얼마나 인디 브랜드가 사실 좋겠어요.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실리콘투가 제일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실리콘투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상대적으로 밸류체인상 이렇게 좀 몇 개의 업체 없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오른 게 사실 용기 회사예요. 용기네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걸 좀 좋게 보고 있고 엔진도 종류가 뭐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1등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사실. 근데 현대중공업은 조선을 하니까 같이. 그래서 하나 엔진과 HD 현대 마린 엔진인데 이거 약간만 차이를 말씀드리면 하나 엔진은 주로 이제 삼성중공업과 하나 오션에 납품하는데 대형 선박 위주로 해요. 대형 선박 엔진도 큰 거 이런 걸 하고 있고 대형 엔진. 근데 HD 현대 마린 엔진 중형 선박을 좀 위주로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는 현대 마린 엔진, HD 현대 마린.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 엔진이 한 20% 정도 될 거예요. 그 중국 비중이. 근데 HD 현대 마린 엔진은 한 70% 정도 돼요. 상당히 높네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매출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올해 HD 현대 마린 엔진 수주한 거를 봤거든요. 이제 그걸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저는 이제 매일 한 번씩 이제 공시들을 찾아보니까 근데 현대 마린 엔진이 올해 수주한 거 중에 제가 봤더니 75%가 중국향이에요. 한국향이 2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네. 중국이 앞으로 배를 더 많이 수주한다면 그렇겠네요. 예. 마린엔진한테 이게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마린엔진 아시겠지만 예전에 정말 힘들었던 거 STX 그룹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제 현대중공업이 인수해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가 되면서 탄탄해졌고 여기에 중국 수주까지 붙으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이 보시기에 좀 완전히 소외된 업종, 뭐 예를 들어 음식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삼양식품만 좋았지 나머지 기업들은 네, 그죠, 안 안 좋잖아요. 좋았죠. 뭐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대형주 딴에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주가는 박살 났는데 어찌됐든 펀더멘털은 계속 개선되는 국면에 있고 이런 화학도 지금 뭐 거의 바닥 밑에 지하실이고 그러니까 주도주 외의 업종 중에 좀 공부해볼 만한 업종이나 기업으로 좀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지금 안 좋은 업종 중에 좀 가장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좀 좋아했다가 좀 네. 많이 실망한 게 엔터 같아요. 아 엔터.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엔터가 네. 지금 엔터 얘기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워낙 맞아요. 주가도 네. 안 가요. 네. 뭐 그리고 워낙 사건 사고도 좀 많이 있고 맞아요. 막 하다 네. 보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삼양식품도 그랬지만 그 엔터가 망가지기 전에는 정말 우리나라 케이팝을 대체할 건 없어요.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뭐 네. 누가 대체를 하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엔터가 못 가는 거는 그 기대감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는데 앨범 판매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네. 다만 이제 이런 거예요. 23년은 좋았잖아요. 올해 실적도 안 좋죠. 네. 그럼 내년에는 어떨까요? 일단 편해요. 음. 왜냐하면 올해 실적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기저 자체가 낮아요. 기저가 너무 낮네. 네. 네. 그럼 그것만으로도 사실 호재거든요. 근데 근데 내년에 왜 좋냐면 일단 블랙핑크 안전체가 내년에 시작해요 다시. 네네. 거기다가 BTS BTS 돌아오잖아요. 완전체. 예.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에 이 그렇죠. 빅2가 네, 빅2.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YG엔터도 괜찮아질 거고 하이브도 지금 뭐 논란은 있지만 음. BTS는 정말 역대급 아티스트잖아요. 네. 이들이 군대 갔다 오는데 누가 열광을 안 하겠어요. 맞아요. 그 사이클이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엔터를 지금 준비를 좀 해놓자. 너무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도 없고. 네네. 예. 근데 이게 소외받은 기업을요 그냥 사시면 안 되고 스케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좋아지는 게 명확해야 돼요. 네네. 어느 이유 때문에 그게 안 보이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를 좀 약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것도 역시 관심 없는 섹터인데 건설 건자재. 건설 아무도 관심 없어요. 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네네. 일단 제가 최근에 뉴스도 찾아보니까 네. 자재비가 많이 떨어졌대요. 건설주가 아. 안 좋았던 게 실적이 네.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아, 근데 뭐 분양가 상한제나 막 이런 규제 때문에 그렇죠. 가격은 비싸게 못 네.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적이 망가지죠. 네. 근데 금리 올랐죠. 자재비 튀죠. 음. 어떻게 됩니까? 건설사 돈 벌기가 어려운 거예요. 미분양 늘죠.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게 다 완화되고 요새 또 서울 아파트값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소로프트는 올라요 또.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서울시에서 하려는 게 네. 서울 아파트 값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적잖아요. 서울은 네, 맞아요. 누구나 살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개하려고 재건축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재건축 규제를 좀 완화하는데 정비 사업 이거 정비 이거 지정하는데 네. 몇 년 걸리냐면 5년 걸리거든요. 이거를 2년으로 단축시키기로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재건축이 빨라지죠. 그럼 건설사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금리 떨어지죠.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건설업종도 이제는 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부에서도 신도시 빨리 좀 지으려고 네. 규제 풀어주고 이런 걸 본다면 그래서 건설도 좋고 또 건자재 있잖아요. 네, 네. 막 시멘트라든가 이런 쪽도 워낙 부진했지만 예, 저는 좀 이 사이클 한번 좀 돌아오지 않겠냐.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엔터나 건설을 저는 조금 뭐 이들이 주도주는 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없지만 아무도 관심 없지만 의외의 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내년에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자재 쪽 그 중동발 지정학적 이슈도 계속 심화되고 있고 최근에 철강 가격 좀 확실히 나오더라고요. 철강 가격 반등 나오고 있고 금 가격도 신고가고 그리고 뭐 구리도 가격 구리 은 뭐 다 조금 원자재 가격이 원래 사실 경기 안 좋으면 원자재 가격 박살 나야 되는데 네, 원자재 박살 안 맞아요. 나고 있잖아요. 이런 원자재 뭐 비철금속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비철금속은 네. 지금 이제 이게 그 결국엔 뭐
이 구리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한때 이제 막 친환경 산업이 네. 2차 전지로 갔지만 네. 지금 그쪽도 수요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기댈 건 중국 수요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쪽 금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은 이게 결국 금리도 내려가지만 전 세계 많은 정부들이 금을 사잖아요. 네, 미국 네. 국채 대신.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쉽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원자재가 크게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유나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전쟁이 뭐 나올 또 뭐 중동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 제외하면 공급이 늘어요. 일단 공급이 기본. 많은 거죠. 네, 왜냐하면 네. 올해 또 12월부터 오펙 플러스가 증산 아니 감산 축소 들어가거든요. 그거 있죠. 브라질 증산하죠. 비오펙도 계속 증산하죠.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또 트럼프 되면요. 어쨌든 공급 늘려버릴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유가는 쉽진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국엔 산업에 들어가는데 그럼 결국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누가 해야 되죠? 중국이 해야죠. 중국 해야죠. 근데 이번에 중국의 정책을 제가 딱 봤더니 네, 네. 부양을 세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부양을 하는 세게 하는 지금 명제가 소비 부양 같아요. 아. 과거랑 다르게 과거에 인프라 부양했어요. 아, 네네. 과거에는 막 공장 많이 짓고 네네.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중국 정부의 목표가 지금 저번에 뭐였죠? 부동산 부양하고 주식 부양까지 하고. 근데 그걸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돈 벌면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너무 저축만 한대요. 근데 그 돈을 좀 빼가지고 좀 소비를 하려는 게 이제 목적인 것 같고 또 이번에 지방정부 부채도 지원해 준대요. 근데 그 목적이 원래 지방정부 이게 돈 줄 때는 정부에서 보통 인프라 투자 목적으로는 빌려줬대요. 근데 주택 목적으로는 안 빌려줬는데 이번에 그때 기사 보니까 이번엔 목적이 주택 쪽이래요. 부동산 살리겠다는 거죠. 네네네. 그럼 부동산 살린다는 얘기 뭐죠? 내수 살린다는 얘기예요. 가계 소비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 사이클은 비철 금속이 좀 영향력이 좀 사실 떨어져요. 인프라를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2차 전지가 또 좋아서 뭐 니켈이나 리튬이나 구리가 또 오겠지만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네네.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비철 금속이나 이런 원유 쪽은 조금 좀 매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그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는 국경이 없으니까 네. 우리도 이제 미국 주식 이미 많이 떠나셨잖아요. 미국 주식으로. 많이 떠났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이랑 미국 주식 현재 시점에서 뭐 금투세 불확실성 해결된다고 감안했을 때 비중을 몇 대 몇으로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근데 미국 주식 뭐 이런 뭐 우리나라가 되냐 안 되냐 네네. 떠나서라도 어느 정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글로벌 트렌드도 기본적으로. 예. 네.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중은 이제 각자 조절하셔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금투세가 폐지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한 7 정도는 국내 주식 하시고 네. 뭐 2, 3 정도는 네, 하시는 네. 건 저는 괜찮다.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미국에서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요 한국 증시가 보여요. 아. 공부하는 순간 이게 진짜 맞잖아요. 꿀팁이네. 맞잖아요. 맞아요. 테슬라 공부하면 맞아요. 2차 전지가 보이고 그렇죠. 엔비디아 보면 엔비디아를 봐야 하이닉스가 그렇죠. 보이지. 하이닉스가 보이죠. 하이닉스만 맞아요. 보면은 안 보여요. 맞아요. 지금 그 시대예요. 네네. 조선주나 아까 전력기기 있잖아요. 전력기기 미국 때문에 간 네네. 거잖아요. 너무 명확하고 그렇죠. 화장품 네. 미국 소비 미국 분석하면 답 소비.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옛날에는 우리가 뭐 공부했죠? 중국 공부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죠? 미국 기업을 공부하는 순간 미국의 주도주를 내가 투자 안 해도 공부를 하면요. 한국 기업 투자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바이오도 똑같잖아요. 생물보안법. 미국에 관심을 안 가지면 맞아요. 삼성바이오 이제 이러겠죠. 쟤 왜 가지? 이러고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을 투자하기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저도 제가 이걸 많이 느꼈어요. 네. 지난 1년 동안. 네네. 저도 사실 제가 미국 주식보다는 국내 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1년 동안 정말 미국 주식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근데 확실히 그렇게 많이 하니까 국내 주식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점점 더 우리나라가 미국 경제에 많이 예전보다는 이제 따라갈 확률이 네.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을 저는 좀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 예. 그렇지만 이제 비중으로는 한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7대 3 정도 보시면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빅테크 있잖아요. 엔비디아도 있고 뭐 구글, 메타, 아마존,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네. 어디가 좀 이사님 보시기에 제일 아 좋아 보이세요? 빅테크 전체 빅테크 중에서 전체 중에서 한 개만 딱 꼽자면 한 개만 꼽자면 네. 저는 그냥 아마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아니 왜냐면 신선한데요? 왜냐면 네. 왜 엔비디아는 그렇죠? 반도체라 네.
영원히 공급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 사이클 끝나요. 그렇죠. 예, 예. 경쟁자도 계속 생길 예,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재는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빅테크들이 너무 많이 사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사겠죠. 네, 내년에도. 그렇죠. 그럼 몇 년 후에 계속 살까 저만큼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지금은 계속 좋겠지만 지금 몇 년 더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근데 왜 아마존인 이유는 뭐냐면 네. 일단 그 아마존은 어쨌든 간에 한국의 쿠팡처럼 미국에 이 온라인 쇼핑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를 누군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서 막대한 현금이 나오고 여기서도 돈이 나오고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있잖아요. 네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지만 경쟁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정말 마진이 좋잖아요. 이 산업이 어느 정도 점유율 한 30%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어요. 저는 아마존을 왜 좋게 보냐면 일단 이 두 가지에서 돈들을 벌어주기 때문에 엄청난 캐시카우. 네, 캐시카우가 명확해요. 명확하다. 이게 그리고 10년 후에도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아마존도 뭘 하고 있죠? AI 하고 있고 예, 하고 있죠. 예. 자체 칩까지 예, 만들어요 이제. 예. 예, 자기네 데이터 센터 이런 데다가 그 칩을 만드는 능력까지 생겨버렸고 또 한 가지가 약간 테슬라 느낌도 나는 게 그 아마존의 이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항공에도 투자하고 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결국 저는 우주항공 사업도 돈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로봇도 네. 하잖아요. 예, 로봇도 와, 하니까. 로봇도 진짜 열심히. 그러니까 저는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의 그 책 한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고 완전히 사실 그분 팬이 되긴 했는데 정말 이분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완전 일벌레이기도 하면서 근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이 두 가지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좀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는 아마존이 좀 제일 나아 보이고 그나마 하나 더 고르면 그래도 테슬라. 테슬라는 왜? 일단 이 전체 빅테크 중에 제일 못 올랐고요. 네, 맞아요. 시총 기준으로. 네. 그래서 좀 박살났죠. 네. 네. 그리고 너무 이 일론 머스크가 좀 약간 하는 게 좀 네. 마음에 안 드신 분도 네, 계시겠지만 네. 그러나 이 사람은 놀라운 게 말한 건 다 지켜요. 맞아요. 다 만들어내요. 시간이 오래 걸렸을지 네. 결과론적으로 다 성공하죠. 근데 네.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우리한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게 놀라워요. 전기차, 자율주행차, 네. 로봇 저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너무 인간 같아가지고 네. 거기다가 저 인공위성 띄우죠. 네. 그러면 몇 년 후에 테슬라의 가치가 지금 여기에 있을까? 음. 시총 지금 1조 달러 좀 될까 말까 네네. 하잖아요. 여기 있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성장성만 보면은 아마존은 성장성은 높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안정적인 거고 다만 성장성을 보면 약간 리스크는 있죠. 있지만 저는 전기차 시대도 올 거고 그렇죠. 자율주행 시대도 올 거고 네. 로봇도 올 거고 거기에 우주항공 올 텐데 이 모든 거에서 가장 선두에 선 업체는 누구냐면 테슬라예요. 그 테슬라를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기차로만 보지만 에너지에서입니다. 지금 미국의 에너지가 얼마나 부족합니다. ESS 배터리 미국 네네네. 1위잖아요. 아니, 배터리가 아니라 ESS 장치. 그거 아주 태양열 그 네. 주택하고 있죠. 맞아요. 예. 그런 거 에너지까지도 이미 다 연결을 싹 해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좀 다크호스로는 테슬라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인데 엄청 더워서 사실 찬바람이 분다고 하긴 좀 어려운데 이사님 그 배당주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좀 투자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고배당주. 배당주는 개인 투자원들에서 저는 꼭 권유드려요. 꺾군요 하세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자기 네. 그 7대 3인데 네. 7대 2대 1 정도라도 무조건. 1이라도 네. 10%라도 무조건 넣어라. 왜냐하면 계좌 안정성을 띄워줘요. 그리고 배당은 되게 좀 편하잖아요. 내가 네네.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막 변동성 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도 배당에서 어느 정도 좀 깔아주면 되게 좀 편하게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변동성 큰 것만 다 들고 있으면 감당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사실 주식 투자 싸움 중에 하나가 멘탈 싸움인데 그걸 좀 극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네네. 의도적으로 배당주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20-30% 정도 배당주 넣는 거 되게 좀 추천드리고 그 배당주에서는 어쨌든 제일 좋은 건 은행인데 다만 조금 올랐잖아요. 은행 요새 예. 너무 세요. 올해 업종 중에 우리나라 네. 1등이 은행이에요. 은행 너무 세요, 진짜.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좀 배당주로 하실 네. 거면 저는 일단 증권주 중에서 좀 큰 회사들 있죠. 네네. 여기 배당 좀 많이 줘요. 그래서 뭐 삼성증권이 NH투자증권 배당 좀 많이 주더라고요. 이런 쪽이 있고 그다음 통신주. 통신주 뭐 배당 많이 주죠. 많이 주죠. 예. 많이 주는데 주가 제일 못 오른 게 LG 플러스. LG 아 플러스. 너무 안 가가지고 네, 주가가 KT가 모멘텀은 제일 좋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배당 면에서는 LG 플러스도 괜찮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광고 기획사 제일기획. 제일기획. 예. 주가 정말 안 갑니다. 근데 뭐 배당은 한 6% 나오니까
배당면에서 괜찮고 제가 개인적으로 몇 달 전에 나왔으면 아마 KTNG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근데 KTNG 주가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KTNG? KTNG는 밸류업 기대가 밸류업 때문에.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업이니까 저는 총대 밀 거라고 봐요. 그게 좀 있고 그래서 지금 KTNG 좀 늦었고 공기업에서는 저는 2개 정도. 뭐냐면 그 한전 KPS. 한전 KPS. 여기 원전 모멘텀 있고 배당 5% 줘요. 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전 기술의 단점은 실적이 좀 약간 네. 들쑥날쑥해서 네. 배당이 약한데 한전 KPS는 돈이 잘 벌리는 거라서 배당 매력 있고 하나 더 있는 게 가온랜드. 가온랜드. 가온랜드도 배당 한 5, 6% 나옵니다. 근데 공기업이죠. 네. 밸류업 가능성이 있죠. 있네요. 그다음에, 네. 예, 그리고 정부가 규제 풀어져 가지고 아마 27년인가 28년도에 테이블수 늘리는 걸 이제 해줬어요. 그럼 이제 늘려 그 복합 그 리조트인가요? 네. 그것도 이제 할 거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어쨌든 강원랜드도 저는 배당도 좋지만 향후에 성장까지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다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보통 너무 많이들 빠져가지고 너무 싸졌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공기업체들도 다 한전은 아직 배당을 못 주니까 좀 논외로 하고 어쨌든 공기업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배당주도 업종별로 포트폴리오 분산해도 너무 재밌겠네요. 괜찮아요. 예. 괜찮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너무 좋은데요? 이걸로 예. 스타트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 평균 배당률이 다 5% 예. 이상 되는 것들이 예.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현금 조금 있다. 현금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가지고 있다. 배당주 포함해서 포트폴리오 업종으로 분산한다면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을 한 20% 정도, 20%. 20% 정도. 뭐 그 기업들은 좀 잘 선정하시면 되겠고 네. 한 30% 정도는 지금 뭐 요금 많이 먹고 있지만 반도체, 반도체. 예, 반도체 대형주도 괜찮고 소부장도 음. 좀 괜찮다. 근데 소부장 쪽에서는 그 HBM 관련된 기업들 네네.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정도 좀 깔아놓으시고 한 20% 정도는 배터리. 배터리. 예, 네. 배터리도 결국 좋아질 산업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누가 뭐래도 뭐 그 지금 주도주는 뭐 바이오 쪽이니까 그쵸. 네. 바이오도 한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조선업종 조선. 뭐 네. 조선주도 이렇게 좀 섞어 보시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5일 같은 이렇게 급격한 폭락이 또 하반기 한 번 올까요? 왜냐면 대선 불확실성도 미국 대선 불확실성도 남아 있고. 근데 시장 그거 한번 그렇게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엔캐리 때문에 그 엔화 선물 매도 쳤던 데서 엔캐리 이제 그 이제 역 포지션 걸려가지고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매도 나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포지션 다 청산돼 가지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또 엔저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엔화가 또 급격히 오르면 모르지만 이번에 또 새로 총리된 일본 총리도 엔화를 급격히 뭐 다시 올릴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폭락장은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 하루에 뭐 2% 정도 빠지는 또 장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락장.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는 분명히 그러니까 오히려 변동성 없을 때는 항상 조심은 해야 돼요. 오히려. 갑자기 네, 한번 네, 나와요. 네, 이유도 네, 없이. 네. 그래서 2, 3% 나스닥이 하루에 막 2% 이상 빠지는 거죠. 그런 조정장은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근데 예전처럼 뭐 하루에 막 5% 빠지고 그런 거는 지금 뭐 미국 경기가 망가지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저는 높진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워낙 꾸준히 계속 공부하시잖아요. 네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 좀 잘하기 위해서 좀 덜 실패하기 위해서 좀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랑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웅다책방 구독자분들한테 좀 뭐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해주신다면. 근데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들을 요즘엔 많이들 하세요 실제. 근데 이제 그 하다가 잘 안 하시는 게 성과가 안 나니까. 근데 공부한다고 성과가 나오면 정말 좋죠. 그거는 정말 되는데 요즘 같은 장은 또 한국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해도 안 되는 거 굳이 뭐하러 하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공부가 성과 안 나더라도 정말 꾸준히 해보세요. 그게 나중엔 정말 결과물이 어느 해에 정말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된다고 등한시하시면 결국엔 영원히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는 유행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네. 공부를 그렇게 꾸준히 해보시고 그 공부하실 때 처음엔 두루두루 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섹터가 있는데 네. 어느 섹터가 좋을지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섹터도 바뀌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나는 반도체만 할 거야. 네. 배터리만 할 거야 하면요 너무 좁아져요. 아 맞아요. 근데 만약에 작년엔 배터리를 작년 초에 했으면 대박 났겠지만 네네.
1년 동안 또 너무 그러니까요. 힘들잖아요. 예. 그럼 다른 섹터가 좋을 네, 때 네. 아예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반도체도 해보고 이 두루두루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저변을 먼저 넓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은 하다 보면 자기한테 좀 맞는 섹터가 사실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파세요. 자기 전문 섹터를 몇 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되게 독특한 게 업종마다 돌아서 사이클이 돼요. 예. 예. 그러면 사이클이 그게 돌죠, 그죠? 예. 예. 그게 공부하면요 미리 보이는 때가 있어요. 보이는.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이는 때가 있어요. 저도 올해 상반기에 초에 바이오가 좀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바이오랑 조선이 보였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예측을 한 게 아니라 공부하면 딱 그게 보였어요. 특히 생물보안법이 올해 3월인가 4월에 나왔어요. 얘기가. 그거 보고 급격히 저는 이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네네. 야 이거 바이오 커지겠다 되게. 예, 그게 이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4월 달만 해도 예. 아무도 바이오 관심. 그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더니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 후로 실제로 그쵸.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공부해 보시면 보이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변을 넓히시고 대신에 그게 이제 명확하게 어느 섹터가 이번에 진짜 바이오 같다. 네네.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하셔요. 큰 돈은 사실 집중 투자로 버는 음.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좀 집중해가지고 초기 국면이면 거기에 한번 승부를 가. 음. 근데 그런 거를 또 본인이 해봐야 경험이 생기지. 그렇죠. 처음에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최소 3에서 5년은 해봐야 됩니다. 1년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긴 시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한국 주식이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해놓으면요 어렵다고 하지만 그게 되신 분은 오히려 미국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예. 네. 다만 어쨌든 지금은 또 글로벌화 했으니까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을 배우려면 미국까지는 알아야 된다. 네네. 그래서 미국 주식도 계속해서 좀 큰 기업 위주로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힘드시겠지만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너무나 힘든 장인데 네네.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은요. 네. 저는 꼭 그렇게 봐요. 저도 이런 사이클 많이 봤잖아요. 네네. 지금은 아무도 국장 안 하려고 그러고 네네.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지능순, 맞아 이런 맞아요, 얘기도 맞아요. 하는데 예. 그러나 이렇게 뭐 정말 비아냥 거리는 이 국장에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네. 근데 이런 흐름은 언젠가 반드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또 국장에 열광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네네. 이건 와요. 네네. 오는데 그게 계기가 생겨야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잊지 마시고 그게 올 때까지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좀 떠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발 좀 정치인들 너무 네네. 제발요 좀 개인 투자 한번 생각하셔서 네네. 빨리 좀 금투세 폐지 좀 네네.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투자 관련된 그리고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인사이트 나눠주신 염성환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